네, 이번 주 시장을 앞두고 진짜 전략으로 또 시장에 대한 고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의 흐름 보면서 우리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최대의 화두이기도 한데 좀 이런 시장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계속 뉴욕 증시 가는 것만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야 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올라갈 때 우리는 빠지고 미국 빠질 때 같이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게 좀 스토리가 별로 안 좋죠. 답은 해결책이 없다네요. 네, 월요일부터 별로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저거 한데 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될 때 국내 증시에 대해서 올라간다, 다 간다, 4천 넘어간다라고 한 사람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칭송을 받았는데 거기서 조금 틀어진 말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악성, 악플 이런 거에 휘달리고 힘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미국 시장이라고 보면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접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 폭 빠졌을 겁니다. 신재생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 상승을 유지해왔던 중소형주들은 크게 이 올해는 재미가 없었던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적으로 마침표를 찍으려면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나왔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임상 중단해도 될 정도로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들이 백신 다 팔릴 때쯤 돼가지고 이거 갖고 있었던 거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시장을 지배하는 두 가지 단어, FOMO하고 TINA입니다. 그 FOMO라고 하는 건 Fear of Missing Out, 그 다음에 TINA라고 하는 건 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경제 공부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 근본 없는 상승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준 거죠. TINA, FOMO 이런 식으로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정책들이 하나하나 입법화가 되고 이제 출구 전략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고 급격하게 상승했던 근본 없었던 상승이 퇴폐적인 하락이 될 것 같다. 이 퇴폐적이라는 건 19금 비디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퇴로가 막혀버린 퇴폐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라고 하는 건 이치고 순리이고 또 그거는 억지로 누가 힘센 사람이 정치권이 와서 4천 5천 선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치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굉장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1월 달 상황을 놓고 미국 시장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경제가 좋아지려면 인플레가 나와야 되고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기업 실적이 빠지고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도달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들만 마음이 조금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야 그렇다고 해도 대안이 없지 않느냐. 지금 비트코인도 들어서 못 가겠고 비트코인에 비해서 안전자산인 주식에 투자해야지 부동산도 갈 데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변수라고 하는 건 제롬 파월 의장이 재신임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벌써 했었어야 됩니다. 벤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정도에 했었을 거고요. 아무리 늦어도 10월 달에는 했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밀리냐? 이 사람 왜 자꾸 재신을 못 받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 지금 1조 2천억 달러 투자가 된 거 지금 인프라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한 거가 나왔는데 나머지 1조 7천억 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추경 예산으로 해서 코로나 예산을 해서 복지 예산을 넣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를 일반 예산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산의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끔 민주당이 이렇게 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요거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인프라나 관련된 주식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낫네요. 그나마 조금 네. 기댈 곳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과 역대 S&P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이쪽은 1950년, 60년 이전은 페드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냥 근본 위주에서 움직였던 거고 요 뒤쪽을 보시면 한참 실험을 했던 곳입니다. 97년 이쪽은 오일 쇼크 나오고 물가 오르고 그러니까 막 금리 막 땡겨가지고 기준금리 땡겨가지고 막 잡았던 거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그어놓은 거가 인플레이션이 3% 되는 수준입니다. 2%를 넘어서 3%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플레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여기 3% 넘으면 여기서도 빠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은 넘었는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죠. 이걸 포기하고 인플레가 나오든 말든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맞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Q1, Q2, Q3 하는 거는 이거 금융시장에서 실물 시장은 놔둔 채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이자율은 내려가고 경제 성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선들을 계속 움직이는 게 Q1, Q2, Q3입니다. 그런데 다 달았죠. 끝까지 다 온 겁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거 인프라 예산이 통과되면서 이 선을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럼 차이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금리는 내리고 GDP는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GDP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흐름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없이는 금리 상승 없이는 성장도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고용시장 회복 경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뭐 서프라임이나 닷컴 버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최악으로 잡았던 1990년대 상황으로 잡아서 페드가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을 끝나겠다라고 하는데 고용시장 회복 루트를 보니까 그거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인선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프라 예산도 통과됐지 그리고 고용시장도 회복도 빠르지 12월 달 돼서 제롬 파월이 연임되고 나면 안면을 바꿔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인내심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예, 말을 좀 그런 식으로 하겠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인플레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말 바뀌었는데 그거를 그 양반을 믿고 그냥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잘못해서 내 돈 놓고 실험하는 마루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PSR 20배인 미 기업의 시가총액 합산입니다. 닷컴 버블 때 3.6조였고 지금은 4.5조입니다. PSR 20배는 그냥 이자 갚기도 힘든데 시가총액 엄청 커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비타 비율로 봤을 때 0보다 조금 높은 수준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게 보면 저기 동해바다 가보면 추암 촛대바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게 그럼 앞으로 슈팅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사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공매도나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매도하기 좋은 기회로 삼을 거냐 아니면 따라가서 fear of missing out으로 윗방향으로 끌어올릴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촛대바위처럼 확 떨어뜨리는 흐름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S&P 500 주가 매출 비율 PSR 비율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여기 닷컴 버블 때보다 훨씬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 버블입니다. 실물시장하고 별 상관없이 주식시장만 활황이었던 때 그때입니다. 그때보다 전체적으로 다 높아졌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추려보면 더 높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닷컴 버블보다 훨씬 더 위입니다. 5.52배인데 이래서 근본이 없는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뭐가 좀 달라졌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비싼 겁니다. 유동성이 많으니까 비싼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시장이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팡만이라고 하는 거 그 기업들 모아놓은 건데요. 그것도 PSR 비율입니다. 이 PSR은 왜 중요하냐면 기업의 이익이 늘으려면 지금 인플레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자도 높아지고 법인세도 높아지고 임금도 높아지고 다 높아지는데 이게 높아져야 그러니까 매출이 커져야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익률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이 하락하든가 원자재 값이 빠지든가 아니면 법으로 어떤 세금을 깎아주든가 아니면 뭐 운송비가 빠지든가 아니면 뭐 어쨌든 독과점적인 어떤 그런 게 있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진다는 거죠. 밸류체인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 PSR에서 시가총액 대비 매출이 팍팍팍 증가하면서 마진은 유지되거나 혹은 빠지더라도 올라가야 이익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전체의 주가 매출 비율을 보면 그것도 닷컴 버블 이후에 역사상으로 가장 높았던 지금 그 부분을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으로 가자. 그게 훨씬 낫다 이거죠. 그게 지금 선택으로는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미국 시장이
혹시라도 조정을 보이거나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아 이거 좀 돈을 빼자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면 한국은 같이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 미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 표준 편차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니프티 50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뭐 좋은 50개 종목들이 막 드라스틱하게 올랐던 그 부분. 그 다음에 99년 닷컴 버블 때 인터넷 버블 나왔을 때죠. 그러면 이게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빨간 선에서 1표준 편차 그러면 60%. 그 여기는 지금 3시그마입니다. 그러니까 99% 정도는 빠질 확률이 이것만 본다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미국만 너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이 나와서 원자재 투자하는 국가라든가 원유 기업이라든가 한국같이 미국에 수요하는 제품들을 대는 국가들로 돈이 넘어와야 되는 흐름이 됐는데 지금은 걔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머물러 있자라고 한 돈들이 이렇게 미국 시장을 들어 올려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간다, 모레 올라간다, 미국 시장이 뭐 일주일 더 간다 그건 모르겠지만 확률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렇게 나이스한 선택은 아니다. 3시그마면 표준 정규분법 통계를 배우신 분들은 알 겁니다. 99%는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혹시라도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 시장은 조금 더 큰 흐름을 나올 수가 있고 미국이 서비스업이 개선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고용시장에서 서비스업 지표들만 개선될 일만 남았고 거기만 고용이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쪽으로 한국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땡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뉴욕 증시가 재채기를 하게 되면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이거 당장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저녁에 드는 생각이 이거 돈 다 털어서 종로 금방을 가야 되나 금이라도 사놔야 되나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네. 더 몰릴 수 있다라는 비트코인은 거네요.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은 뭐 3억 간다 5억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저는 한 번 들어갔다가 250만 원 손실 보고 나왔거든요. 구체적이네요. 네,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프라 예산이 통과가 되고 복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실물 경제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막상 돈이 움직여서 월급도 주고 돈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집에서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이런 데로 돈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놔뒀죠. 해라. 어차피 돈 풀었는데 인플레 나오니까 그거 해라라고 했다가 이제 돈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거를 막아버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망해서 저쪽으로 나가러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이미 저번에 확대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될 거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불나방처럼 움직이는 장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고 최근에 뭐 뉴욕 증시도 지금 어쨌든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고 네. 우리 시장 뉴욕 증시에 빠질 때 또 빠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지금 중국 쪽을 보면 그래도 최근에 수출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육중 전회도 있잖아요. 네.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뭔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이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켜놓고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듣는단 네네. 말이에요. 관시라든가 뭐 공산당이기 때문에 걔들은 일단 효율성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막아버리고 뭐 부도 난다 그런데 그냥 돈 줘. 그러면 그냥 중앙은행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기업 심리와 EPS 증가율 변화라고 하는 건데 이게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기업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설문조사를 하는 게 이제 검은색이고요. 그 뒤따라오는 거가 EPS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아질 거다. 인플레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한두 분기 이후에는 EPS 증가율이 이제 낮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증가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업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율이요. 근데 10% 증가하다, 5% 증가하다, 2% 증가하다 이 마이너스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확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제 리스크라고 보는 건 이제 말씀하신 중국의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죠. 멀쩡하다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기업부터 시작해갖고 마진 안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미국은 지금 멀쩡해요. 하이힐드 채권이 굉장히 안정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지금 중국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입니다. 이 회색은 소비자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자체적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수출 안 하고 수출 밀어내기 안 하고 내수용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노력은 많이 한다는데 생산자 물가는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데 그러면 CPI도 따라 올라야죠. 그렇게 하면서 조절이 돼야죠. 생산한 거를 가격 전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수출만 해야 되니까 자꾸 물가는 오르죠. 생산자 물가는 올라서 전 세계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수출 안 하는 게 없어요. 뭐 문고리부터 시작해서 인플레까지 다 지금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또 한 번의 어떤 파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뭐 지난번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인버스가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지만 현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실적이 좋은 주식으로 계속 설 자리가 줄어든다, 마른 땅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에 맞춰서 그 컨셉으로 하시고 뭐 예를 들어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좋은 기업에 찍어서 투자하는 거는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단기간에 그렇게 확 빠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정책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주,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정부 정책의 뒷바람을 받는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주식들을 투자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안에서 압축해서 살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고 있는 전략을 계속해서 매주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경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쪽에서의 뭐 컨텐츠라든지 좀 이런 종목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동안 말씀해 주신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뭐 그중에서 이제 좀 안 좋았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철강 같은 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인플레에 해지하는 수단으로 철강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국의 헝다 사태부터 시작해서 국내 화천대유죠. 부동산이 올스톱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철강 쪽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중국 정부가 철강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철광석 매점 매석부터 시작해서 시장 개입을 하면서 코스트 푸시에 의한 어떤 매출 증가는 기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좀 빠졌는데 이제 미국 수출 쪽이 잘 나가는 부분 세아제강이라든가 강관 쪽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컨셉으로 금리가 저금리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땅을 파고 파이프를 묻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10년 동안 수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조에서 60조 정도 생각해 보시면 4대 강을 팔 때 22조 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곱하기 2.5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라든가 엔터주들 많이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NFT랑 결합이 되면서 그 블록체인 일종의 블록체인인 기술인데 그런 쪽에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근거가 있어요. 콘서트 기껏 해봐야 10만 명 들어오는데 이제 1억 명이 동시 접속해서 곡을 쓰고 눈앞에서 바로 어떤 보여지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런 시총과 그런 어떤 기술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라든가 제이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조정을 줬는데 이번 주부터는 장이 좀 빠질 때마다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삼목 에스폼이라든가 뭐 유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타워 크레인 만드는 업체들 그다음 저 보시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어떤 내용들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거를 국민들이 못 사는데 못 살더라도 뭐 이념이 맞는 후보를 찍어준다 이런 말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후보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은 거기에 사력을 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투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좀 올랐고 네. 컴투스는 지금 뭐 박스권 정도 되는 건데 기술적인 면만 봤을 때는 컴투스나 카카오 게임즈도 위메이드 같이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거고 순서가 차이가 있고 이벤트 뉴스 플레이에 따른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지만 후발주자라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NFT라든가 게임 관련된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질 때 받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강했던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책 관련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 좀 보유 관점과 또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또 받아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특히나 조금 더 관심 가져볼 쪽은 어딜까요?
네, 뭐 원전 이런 것도 좀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금방 이거 에너지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보면 원전의 두산 중공업 같은 거는 기술력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만 풀어주면 수출 같은 건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레고 블럭처럼 소형 원자로를 여러 개 겹쳐가지고 기가와트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진성 TC나 DY 파워, 밥캣, 두산 밥캣 같은 거 어쨌든 대도시부터 땅을 파고 상수도관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도시는 큰 포크레인이 들어가지 않고 조그만 포크레인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밥캣이 더 잘 팔릴 가능성이 있고 그 밑에 부품을 대는 진성 TC 직납하는 것들, 미국에 있는 캐터필라에 직납하는 거, 그다음에 이 파워 트레인 계통들은 항상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DY 파워 같은 거 지금 많이 떨어져서 싸졌습니다. 인프라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중국의 부동산이 중국이 50%니까 거기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인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하는 데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프라 예산에 포함된 거가 충전소입니다. 50만 개 건설하겠다라는 겁니다. 원익 PN이나 PNT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익 PN은 1차 상승하고 주가 좀 빠졌는데 이 기업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대기업들이 달고 들어가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의 충방전 시스템을 만졌던 기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이라든가 어떤 경쟁력으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배팅을 포인트를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시아나 항공 리오프닝 관련된 거 백신 주사 맞았는데 갔다 와서 병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기존에 있던 약물밖에 없었을 때와 치료제가 완벽하게 개발됐을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비즈니스 트립들은 분명히 회복이 되겠지만 여행과 레저 쪽에서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선진국 노선을 중심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봐야 되는데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의 결합심사 관련된 부분이 12월 달에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독점 관련된 이슈들이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한번 찍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 대비 매출 대비 어떤 부분에 시가총액이 지금 17%, 15%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 40%, 4, 50%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원전과 기계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충전소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력도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최근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 좀 잘 이용해 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함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